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기도의 한 마을에 달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기나긴 3년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달래마님은 이제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할 때라 여겼습니다. 해서 새로운 하인을 몇 명 새로 집에 들였지요. 얘야, 옥녀야. 좀 쓸만한 녀석들이 들어왔느냐? 예, 마님. 이번에 들어온 머슴들 중에 거중이라는 녀석이 특히 옹골차입니다. 그래? 어디에 있느냐? 지금 뒷마당에서 집단을 나르고 있습니다. 달래마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시선을 뒷마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창호 너머로 건장한 사내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거중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집단을 가뿐히 들어 올려 마차에 실고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2명이 달라붙어 나를 법한 짐을 혼자서 거뜬히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힘만 센 게 아닙니다, 마님. 손도 빠르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성격은 어떠하냐?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부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부팀성이 없으면 저희가 부팀성을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쓸데없이 나불거리는 떠벌이보다는 과묵한 녀석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옳다. 달래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을 꾸려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직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옥녀는 달래마님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소녀적부터 함께 자라고 생활했기에 옥녀는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마님의 성미와 취향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천을 선호하는지, 심지어 언제 피곤해 하는지까지도 알았지요. 달래마님이 무심코 내뱉은 말도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바로 옥녀였습니다. 그렇기에 달래마님은 다른 이들보다 옥녀를 더욱 신뢰했고 때로는 하인이라기보다 친근한 자매처럼 느껴졌지요.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아 보이는데. 올해 20이라 하더군요. 늙지도 않고 어중간하지도 않고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그야말로 만점짜리 머슴이지요. 머슴놈 얼굴이 잘생긴 것이 뭐가 좋은 일이란 말이냐? 달래마님의 가볍게 쏘아붙이는 말에 옥녀는 피식 웃으며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보기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레한 녀석이 집안에 있으면 그 품격에 해가 될 수도 있지요. 게다가 반반한 녀석이 어슬렁거리면 정도 더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정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달래마님은 옥녀를 흘깃 바라보았지만 옥녀는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제 말은 저 녀석이 앞으로 우리 집안일을 오래 맡아줄 머슴이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일도 잘하니 마님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거중이는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땀을 훔치며 다시 집단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주 잘생긴 머슴이었습니다. 그래, 무엇이 되었건 앞으로 우리 집안일을 오래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지요. 저런 머슴 드물지 않습니까? 옥녀는 방긋 웃었지만 달래마님은 그녀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거중이의 칭찬을 하면서 달래마님에게 강조하는 것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머슴이 머슴이지. 드물고 말고가 어디 있겠느냐. 허튼 소리 말고 집안 정리가 끝나는 대로 머슴들에게 맡길 일과 살림살이를 다시 정리하거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저는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살림을 챙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종이지요.
하인놈들에게도 어서 익숙해지라고 잘 타이르겠습니다. 비꼬는 게냐? 빚고다니요. 제가 어찌 마님을 빚고겠습니다. 달래마님은 그러자 옥녀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내 마음이 아프구나.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좀 주제넘게 농이 지나쳤사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강진사 나리께서 방문하신다고 전해왔습니다. 달래마님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강진사가? 예, 마님. 오늘 저녁 즈음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달래마님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강진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줄곧 유산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달래마님이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은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지요. 남편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강진사는 마치 재산이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이로구나. 오늘은 또 뭔 트집을 잡으려고. 알겠다. 듣자 하니 3년상을 잘 마무리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 선목르 드릴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선물은 무슨, 와서 욕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다. 그러면 나는 안방에 가 있을 테니 기별하거라. 알겠사옵니다, 마님. 달래마님은 한숨을 푹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녀는 마님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님, 마님, 마님. 어릴 적부터 언제나 마님이 먼저였고 마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자랐고 같은 것을 보고 들으며 컸지만 천출인 여종 옥녀는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달래마님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안방에서 살았고 옥녀는 벗을 입고 부엌과 마당을 오가야 했습니다. 달래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고르고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옥녀는 그 음식을 손수 만들고 물을 데워야 했습지요. 물론 어릴 적에는 함께 뛰어놀던 때도 있었습니다. 달래마님은 정말 옥녀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지금 또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는 옥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마님이고 옥녀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마님이 옥녀에게 동생 같다고 느낀다고 하여도 신분 차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옥녀는 그 차이가 억울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신분이 다르고 태어나 보니 자신은 마님을 섬겨야 하며 태어나 보니 자신은 단 한순간도 마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당연함이 점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강진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습지 않느냐? 힘들고 굳은 일은 너가 다 하는데 저것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만한 마님 행세나 하고 있느니 말이다. 무어라, 형수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웃기는구나. 형수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런데 저 망할 것은 형님이 죽자 형님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버렸다. 원래부터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겠느냐? 마땅히 내 손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저 계집이 뭘 안다고 감히 그걸 움켜쥐고 있단 말이냐? 과부 주제에 남편의 재산을 움켜쥐고 마치 제 것인 양 행세를 한다? 웃기지 않느냐? 저 계집이 대체 뭘 했다고? 그 기생충 같은 손을 뿌리치고 재산을 되찾아야겠다. 그러니 옥녀야,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형수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아라. 저 계집이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난 그걸 물고 늘어져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그 재산은 자연스레 내게 돌아올 것이지.
네가 나를 도와 이 일을 성사시키면 내가 친히 면천해 주겠느니라. 그러니 제대로 된 약점을 찾아와라. 옥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여 옥녀는 호심탐탐 달래마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거중이가 새로운 머슴으로 들어오면서 실마를 잡게 되었습니다. 머슴과 놀아나는 과부 마님이라. 내년에게 딱 어울리는 최후를 맞겠구나. 옥녀는 거중이를 이용해서 달래마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랑은 크나큰 죄악으로 간주되었지요. 이것이 세간에 알려진다면 마님은 신분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재산은 자연스레 동생인 강진색에 넘어가겠지요. 옥녀의 시선이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중이에게 향했습니다. 힘도 좋고 잘생겼으나 마님이 자신을 눈여겨본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을 두근거릴 법한 단순한 사내. 이 머슴을 이용하면 달래마님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옥녀는 미소를 지으며 거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중이는 여전히 묵묵히 집단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친 뒤 다시 허리를 굽혀 집단을 들고 마차에 싣는 모습이 억척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옥녀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거중아, 첫날부터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때거리를 벌려면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지 마님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마님께서 저를요? 그래, 마님께서 너를 제법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구나.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마다. 안 그래도 마님께서 거중이 너를 나중에 따로 보자고 하더라. 거중이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야 제가 새로운 머슴이라 그렇겠지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님께서 너를 좋게 보시면 앞으로 더 나은 자리도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 큰 집안의 마님 나으리시다. 혹여 마님이랑 좋은 사이가 되면 상머슴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이구, 저는 그런 야망은 없습니다요. 그래도 마님께서 좋게 보신다면야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지요. 옥녀는 거중이의 반응을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슴이란 원래 단순한 법.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마님께 칭찬받으면 그걸로 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거중이는 아직 젊고 풋풋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는 것을 보니 거중이를 가지고 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됐다. 그러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마님께서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직접 보장할 테니 말이다. 네, 아무렴요. 거중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얼굴로 다시 집단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거중이를 마님 곁에 자주 붙여놓으면 자연스레 두 사람이 얽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는 뻔했습니다. 3년상을 치룬 달래마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그 속내는 외로움으로 사무칠 것입니다. 여종인 옥녀가 있더라도 여인네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갈증. 바로 든든한 남정네의 품이지요. 그런데 저리 잘생기고 듬직한 거중이가 옆을 지킨다면 천하의 달래마님이라 할지라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부터 옥녀는 의도적으로 거중이와 달래마님이 함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님께 차를 올리는 일도, 방 안에 다과를 가져다 놓는 일도 거중이가 직접 하게끔 지시했습니다.
거중아, 마님께서 차를 드시겠다 하신다. 어서 방으로 가져가거라. 예? 제가 말입니까? 그래, 마님께서 내 손으로 가져오라 하셨다. 마님께서는 일하는 머슴들을 직접 살피기를 좋아하시거든. 어서 가거라. 거중이는 땀을 훔치며 쭈뼛거리다가도 마님께 잘 보일 기회라 여기고는 조심스레 차 쟁반을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거중이는 어색한 얼굴로 차를 올렸고 달래마님은 피식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네가 직접 차를 가져오다니 조금은 낯설구나. 옥녀가 시키더냐? 예? 옥녀누님이 마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달래마님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차를 가져오는 일은 늘 옥녀가 직접 맡았는데 오늘따라 굳이 거중이를 들여보낸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옥녀는 거중이를 마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시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도 마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필이면 거중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님, 길이 고르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그래, 네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거중이는 점점 자신이 달래마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마님은 곱고 온화한 여인이었고 과부가 된 후로 적적했는지 가끔은 말벗도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마님도 거중이가 곁에 있는 것이 썩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은 것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다시금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허나 달래마님은 유격의 눈이 먼 어리석은 여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옥녀가 달래마님을 배려하여서 이렇게 거중이를 곁에 붙여놓는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최근 옥녀의 행동 거지를 보면 무언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하루는 달래마님이 옥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녀야, 예, 마님. 어찌하여 요즘 거중이를 자주 내 곁에 붙이느냐? 전에 없던 일이 아니더냐? 별거 아닙니다. 전 그저 마님께서 외로우실까 하여 그랬지요. 그리고 거중이 같이 튼튼한 머슴이 옆에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도 썩 거중이를 마음에 드시는 것도 같고요. 달래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옥녀가 더 의심이 갔습니다. 어째서 거중이와 자신을 엮으려고 저리 애를 쓰는 걸까요? 옥녀야, 너는 내 오랜 벗이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도 잘 알겠지. 예, 마님. 언제나 마님을 모시며 살아왔지요. 그렇다면 너의 속내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옥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내라니요. 다 마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요. 달래마님은 옥녀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챘습니다. 허나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면 옥녀는 더욱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단순한 배려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 자귀적인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달래마님이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하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들었느냐? 요즘 마님께서 새 머슴을 아주 곱게 보신다더라. 거중이 말이더냐? 그 녀석이 좀 잘생기긴 했지 않았느냐? 그래도 말이야, 달래마님이 좀 지나치게 가깝게 굴지 않느냐? 아님 말로 어디를 가도 거중이를 대동하는 것이 이거 참 어디 머슴 서방이라도 드리려는 걸까? 마님이 홀몸이라 내 말이 그 말이다. 달래마님의 손이 순간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옥녀가 자기 모르게 기묘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녀야, 네가 왜 내게 이러는 것이냐? 옥녀에게 무언가 수상한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인이었다면 잘생기고 힘 좋은 거중이와 놀아나느라 눈치채지 못하였겠지요. 허나 달래마님은 총명한 여인이었기에 유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래마님은 거중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문이 더더욱 박차를 가할 테지만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거중이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중아,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너가 옥녀를 조용히 지켜보아라.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내게 말해 주거라. 예? 옥녀 누님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거중이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마님의 명인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몰래 살핀 끝에 거중이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래, 어서 말해 보거라. 옥녀 누님이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갑니다요. 달래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중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그리로 향하는 곳이 어디더냐? 강진사 나으리 댁입니다. 달래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묵직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강진사와 옥녀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다. 아니되옵니다. 위험합니다, 마님. 아니다. 이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달래마님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매처럼 자란 옥녀가 강진사와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하여 달래마님은 깊은 밤 자는 척하며 옥녀가 집을 나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님, 옥녀 누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자. 달래마님은 검은 쓰개치마를 걸쳐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옥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중이와 달래마님은 기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래마님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녀가 강진사댁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달래마님은 거중이의 도움으로 담을 넘어 강진사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하여 달래마님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옥녀는 강진사가 머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달래마님은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닙니다. 달래마님은 몸을 낮게 숙이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면 형수와 그 머슴놈은 가까워지고 있느냐? 예, 나으리. 이제야마 마님께서 저 아이에게 정을 붙이시는 듯합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무언가 부적절한 일이라도 벌이겠지요. 강진사가 크크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술잔을 들고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과부가 되면 다 그런 것이야. 형수도 결국은 정숙한 척했을 뿐이지 머슴 하나를 품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야. 달래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좋아, 소문을 더 퍼뜨려라. 그리고 그 일이 관아에 들어가게 하라. 예, 나으리. 마님이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이 참으로 통쾌할 것입니다. 이제야 옥녀가 자신을 거중이와 붙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강진사는 오래전부터 형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 유산이 달래마님에게 넘어간 것에도 매우 불쾌해 했지요. 강진사는 옥녀를 첩자로 활용하여 달래마님의 추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달래마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마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는 이를 그르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러는 것이냐? 강진사의 동기는 뚜렷했습니다. 바로 달래마님의 재산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옥녀가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진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긴 네가 이리 충성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지. 형수한테 억눌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 아무리 네가 아끼는 하인이라 한들 결국은 노비일 뿐 아니냐. 달래마님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신다고 하셨지요. 어려서부터 저를 품어주셨고 세상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달래마님은 무의식적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던 것인가? 옥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아무리 저를 아낀다 한들 저는 결국 여종이었습니다. 강진사는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곁에서 마님을 섬겨도 마님은 어디까지나 마님이지. 내 놈 따위는 결국 마님의 버선이나 신겨주는 신세 아니더냐? 옥녀의 표정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저는 그저 마님께서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똑같이 느끼시길 바랄 뿐이지요. 달래마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담에 등지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옥녀의 진짜 속내였던 것입니까? 마치 한겨울 냉수라도 끼얹은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달래마님이 그녀를 여동생처럼 아꼈던 마음은 옥녀에게 그저 신분 차이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굴욕이었단 말일까요? 하, 그래도 제법 똑똑한 계집을 곁에 둔 덕분에 이제야 형수도 끝장나는구나. 그런데 네가 이렇게까지 형수를 무너뜨리려는 걸 보면 혹여나 형님이 죽은 일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달래마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의 죽음? 남편을 말하는 걸까요? 옥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지요. 하지만 마님이 하루하루 힘을 잃어가는 나으리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어쩌면 이것도 정해진 운명일지 모른다 싶었습니다. 그렇다. 형님은 원래 오래 살 팔자가 아니었다. 갈 사람은 가야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 너의 내 처지는 사뭇 다른 듯 비슷하다. 나 또한 항상 형님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지. 형은 항상 대단한 장남, 나는 못난 막내였다 이 말이다. 달래마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중이도 경악을 금치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나만 믿고 먹은 그 한약. 차곡차곡 독이 쌓여 가더니 결국은 스스로 걸을 힘조차 없어지시더군. 그 순간 달래마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아프도록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동생인 강진사가 직접 독을 먹여 서서히 죽게 한 것입니다. 강진사는 술잔을 흔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내 손으로 지어드린 약 한 첩이 마지막이었지. 형님은 내가 주는 것이니 아무 의심도 없이 마셨고 결국은 눈을 감고 말았지. 그 순간 달래마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으나 그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들을 상대할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래마님은 거중이의 팔을 잡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거중이도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이제 어쩌시렵니까? 증거를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이들에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태로울 것이다. 예, 마님. 강진사가 형님께 어떤 약을 먹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아직 남아있는지 찾아야 한다. 달래마님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달래마님과 거중이는 어둠 속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달래마님의 마음은 더욱 서늘했습니다. 남편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강진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달래마님은 다음 날 거중이를 시켜 남편이 생전에 약을 지었던 한약방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거중이는 마님이 준 돈을 쥐고 자연스럽게 한약방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에 우리 마님 댁 나으리께서 드시던 약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까? 한약방 주인은 흐릿한 눈을 깜빡이며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어디 보자. 돌아가신 강대감 말이지. 여기 있네. 근데 묘한 게 하나 있군. 무언 말씀이십니까? 보통 약은 대개 형수님이나 집안 어른이 지어가는 법인데 그때는 강진사 나으리께서 직접 와서 주문을 했지. 아주 정성 들여 좋은 약을 지어달라 했다네. 거중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진사가 약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필시 약을 가지고 가서 극약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합니다. 거중이는 그 길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재를 파는 장사꾼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몇 해 전 강진사 나으리가 어떤 약초를 사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한 상인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어허, 기억나지? 보통 약재야 하인들이 사가는 법인데 그 나으리는 직접 왔다. 게다가 아주 귀한 약초를 찾아 헤맸지. 귀한 약초라면? 약초 장수는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썰시다. 내 요새 나이를 먹어가 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말이지. 저기 주막에 가서 시원하게 약주를 때리면 기억이 날 법도 한데 말이야. 헌데 오늘따라 장사도 죽을 써서 그 약주를 할 돈이 없네 그려. 거중이는 약초 장수의 의중을 파악하고 품에서 돈을 꺼내어 약초 장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제야 약초 장수는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부자초라고 들어봤나? 나는 머슴이지 약초쟁이가 아니라오. 거참 장단 맞출 줄을 모르는 놈이구만. 그 부자초는 처음엔 몸을 보호하는 약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초라네. 강진사 나으리가 그것을 묘하게 많이 사갔지. 그때야 다들 별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수상쩍긴 해. 거중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부자초. 강진사는 그 독초를 몸을 보호하는 약이라 속여 남편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한편 달래마님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을 모셨던 오래된 하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강진사가 밤마다 다녀간 적이 있었느냐? 그 하인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실은 그 일이 마음에 걸렸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나으리께서 편찮아지시기 시작한 후로 강진사 나으리가 밤마다 형님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드려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진사 나으리가 오고 나면 형님께서 꼭 밤새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처음엔 병이 깊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 때문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달래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증언과 증거가 한 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마님과 거중이는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거중이는 증거를 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확실합니다. 강진사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달래마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허나, 우리는 당분간 옥녀의 계략에 놀아나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래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거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한편 강진사는 술잔을 흔들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는 옥녀가 조용히 앉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수가 그놈을 품었구나. 그럼 그렇지. 3년상이 끝 다른 남정네에게 그리 쉽게 다리를 벌리다니. 그래도 형수의 정절을 조금이나마 믿었던 내가 바보 같구나. 강진사는 술잔을 비우며 크게 웃어 제꼈습니다. 마님께서 거중이를 아주 총애하십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그놈을 찾지요. 심지어 안방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내보내기까지. 아주 질펀하게 놀아나는 것 같사옵니다. 강진사는 옥녀의 말에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며 기꺼워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머슴과 노란한 과부라. 형님 재산으로 마님 행세를 하더니 꼴 좋구나. 그러면 나으리 저에게 면천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거사 제일 큰일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헛물 켜는 게냐? 형수의 더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까발려야 하지 않겠느냐? 옥녀는 강진사의 말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쉽게 면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안달내지 말거라. 내가 이미 다 준비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강진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밖으로 깊어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을 불러라. 오늘 밤 정절을 더럽힌 과부 사냥을 하러 가자꾸나.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진사는 포졸들을 이끌고 달래마님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안방에서는 미묘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살이 맞부딪히는 소리였지요. 강진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손짓하였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문을 열어라. 포졸이 성큼 다가가 힘껏 방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러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중이와 달래마님은 팔짱을 낀 채 태연하게 강진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대했던 문란한 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중이와 달래마님은 팔짱을 낀 채 태연하게 강진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진사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도 안방 한쪽에서는 초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공기마저도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 분명 너희가? 강진사는 황급히 옥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녀 역시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놀란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강진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정절을 지키던 내가 졸지의 머슴과 정을 통한 여자로 몰리니 기가 찰 노릇이구려. 달래마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나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소. 강진사, 그대가 그동안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소. 포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오. 형수. 형수야말로
이 머슴놈과 추잡한 짓을 하다가 들켰으니 이제 와서 엉뚱한 말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오? 헛소리라니? 강진사, 그대는 형님을 독살한 살인자 아니오? 강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그대는 한약방에서 약을 가져와 부자초를 섞어 형님께 먹였소. 밤마다 형님을 찾아가 독약을 먹이며 형님이 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몄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시오.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시오. 달래마님은 거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중이는 단단히 준비해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한약방의 장부입니다. 여기에 강진사 나으리가 직접 약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을 약초 장수들의 증언입니다. 강진사 나으리가 부자초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을 모시던 하인의 증언도 있어. 강진사 나으리가 밤마다 형님의 방을 드나들었다는 증언이요. 포졸들 사이에서 다시금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강진사는 황급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다 거짓이오. 다 조작된 것이오. 오냐, 관하로 가자. 사또 나으리 앞에서도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 강진사는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그럴 것 없소. 뭐야? 거중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진사 나으리, 나를 그저 머슴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거중이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관아의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새로 부임한 사또라오.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포졸들마저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래마님도 경악하여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는 달래마님도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너 네가 사또라니? 거중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내 본명은 김거중이 아니라 김윤중이 외다. 13세 장원급제하여 조정의 눈에 띄었고 최연소로 이렇게 사또가 되었지. 헌데 이 마을에는 영수상적은 일이 있더이다. 이는 내게 다소 익숙한 사건이었지. 사람의 욕심은 그 바닥이 없어서 재산을 노려 친지를 독살하는 파렴치한 일이 왕왕 있었소. 강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녀 또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조사하기 위해 머슴으로 가장했소. 그리고 마침내 강진사의 죄를 확실하게 밝혀냈소.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시오, 강진사. 포졸들이 즉시 강진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사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모두 거짓이야. 형수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야. 변명은 옥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하시오. 내게는 통하지 않으니 말이오. 여봐라, 뭣들 하느냐, 저놈을 포박하라. 강진사는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가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진사는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한약방의 장부, 약초장수의 증언, 하인의 증언.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사또는 강진색에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진사, 그대는 형님을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여인을 모함했소. 그 죄가 너무도 크니 참수형에 처하겠소. 강진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달래마님은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옥녀야. 네가 날 배신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나는 네가 벌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옥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마냥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도 않겠다. 넌 나에게 동생 같았으니까. 마님입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빠져나갈 길이 없사옵니다. 저의 죄 또한 명명백백하니 차라리 떳떳하게 죗값을 치르겠나이다. 옥녀의 굳은 결심에 달래마님은 더는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녀는 관아에 넘겨져 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죗값을 감당하겠다고 했고 관아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중죄는 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 거중이 아니 김사또는 계속해서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공식적으로 달래마님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래마님과 거중은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 따르면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천하가 바르다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나아가 천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강진사는 욕심이 도가 지나쳐 형님의 재산을 탐내고 나아가 형수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이는 옥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